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희로애락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가지 감정이라는 뜻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밴드 음악에는 이러한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어떤 형태인가요? 매주 화요일 희로애락과 함께 그 형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희로애락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는데요.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6월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걸어 다니다 보면 두꺼운 옷을 입고 등교했던 3월에 비해 가벼운 옷차림을 한 학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봄을 보내주고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요즘,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봄과 여름은 페스티벌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죠. 계절이 변화하는 요즘, 다양한 국내 페스티벌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밴드 음악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은 그 현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에서 폰으로만 즐기던 밴드 음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뛰노는 공간을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페스티벌을 갈 수는 없지만 다양한 페스티벌을 찾아보는 것은 지루한 일상에서 기대감을 품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밴드들은 최근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을 자주 올리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계절에 듣기 좋은 음악을 하는 밴드들을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밴드 음악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까치산입니다. 까치산은 2023년 2월 22일에 데뷔한 3인조 밴드인데요. 기타의 김진우, 베이스 최선용, 보컬과 기타의 한태인을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 록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애니메이션 록? 뭔가 알듯하면서도 어떤 장르일지 궁금해집니다. 애니메이션 록이란 까치산 그들이 스스로 설정한 정체성인데요. 그래서 너희 무슨 음악 하는데?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수줍게 내밀 수 있는 정체성이자 명함을 특별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장르의 느낌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장르의 이름처럼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음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드실 겁니다.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함은 장르의 이름뿐만이 아닌데요.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는 까치산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까치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그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연결됩니다. 각자의 음악을 하던 김진호, 최선용, 한태인은 작업실 비용으로 인해 같은 공간을 공유하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밥을 먹으며 어릴 적 듣던 밴드 얘기를 하다 밴드를 직접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음악이 모두 밴드 음악이었던 3명은 마음이 통한 건데요. 그렇게 서로의 취향과 결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까치산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이름은 작업실이 있던 지역, 까치산에서 따왔는데요. 강렬한 어감의 이름은 3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지기 전 까치산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은 실제 지명이었는데요. 검색할 때마다 매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며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담긴 정규 1집 타이틀곡 주제는 사랑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까치산이 전하는 애니메이션 록이 느껴지셨나요? 이런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실제로 자라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곡의 영감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드라마 같이 타인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멤버들이 자라온 그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풀어낸 음악이 바로 까치산만의 음악입니다. 멤버들의 취향이 과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까치산의 음악과 무대를 살펴보면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공연에서도 다양한 컨셉을 보여주는데요. 2024년 연말 콘서트에서는 다가올 2025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에 두루마리를 풀어내는 듯한 수도사들의 합창을 컨셉으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독특한 분위기 외에도 학원물,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그들이 다양한 컨셉을 선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음악이어도 분위기가 다르다면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까치산의 믿음은 다양한 컨셉을 가져오는 그들의 노력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볼 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여러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되어보고 싶은 나에 대해 고민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에 대해 상상해보고 이를 노래와 공연에 녹여내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까치산의 무대를 보면 색다른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 뛰기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떼창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공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까치산의 레스큐 듣고 오늘의 두 번째 밴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8시 32분. 여러분은 국내 밴드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히로애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밴드 음악에 담긴 히로애락의 형태를 찾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밴드 음악의 두 번째 주인공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은 2019년 8월 27일에 데뷔한 3인조 밴드인데요. 기타의 장태웅, 리더와 신디사이저의 곽지현, 보컬과 기타 류지호를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5월 5일이라니 어린이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노래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가졌던 순수한 기대를 담은 음악이 바로 5월 5일의 음악인데요. 매일을 특별하게 여기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노래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해맑은 아이의 시선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월 5일의 음악은 앰비언트 사운드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앰비언트 사운드란 특정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빗소리나 자연음 등 환경의 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려한 멜로디보다 음색과 공간감을 강조하고 동화 같은 가사를 통해 청취자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안겨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5월 5일의 특색이 담긴 대표 음악은 무엇일까요? 독특한 음색과 매력적인 멜로디가 담긴 에코는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5월 5일의 대표 노래입니다. 두 번째 EP 앨범의 타이틀곡 에코는 멤버 류지호가 삶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을 담아 쓴 동화로 바탕으로 하는데요. 가사 속 주인공은 남들과 다르다는 외로움을 피해 꽃나무 숲으로 도망친 날지 못하는 에코라는 이름을 가진 새입니다. 에코는 자연을 유일한 친구로 삼아 대화하지만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버린 추운 겨울에 이르러는 고립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중 에코는 숲속에서 소리를 듣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뻐하지만 그 소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온 메아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던 유일한 존재가 결국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에코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데요. 동화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살펴봤으니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5월 5일에 에코 듣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비록 주인공이 절망에 빠지는 이야기지만 밝은 분위기의 멜로디가 담긴 에코는 노래를 계속해서 듣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에코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하구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단순히 매력적인 음악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에 담긴 이야기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5월 5일의 매력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동화 같은 가상의 이야기를 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담아 노래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노래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멤버 류지호는 군인 시절 친구에게 런던에서 유학 중이던 한 사람을 소개받는데요. 런던과 한국의 시차가 큰 탓에 류지호는 자신의 손목시계 속 시간을 런던 시간에 맞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애틋하고 풋풋한 이야기에서 탄생한 곡의 제목은 런던 타임인데요. 한국의 시간과 항상 어긋나 있었을 손목시계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설레는 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애틋한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블루문이 반짝이던 밤이야, 우리 서로 만나기로 했던 밤이야 라는 가사는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밤에 블루문 예보가 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노래의 곳곳이 낭만적인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심지어 이 곡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다채로운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고백하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을 담은 것 같은 런던 타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낭만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멤버 류지호의 낭만이 담긴 런던 타임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이야기만큼이나 분위기도 낭만적인 5월 5일의 런던 타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낭만을 전해주는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준 한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밴드 라쿠나를 설명하면서 소개한 그 프로그램, 바로 엠넷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입니다. 5월 5일은 예선전에서 영 어덜트라는 곡을 선보이며 본선에 진출했고 본격적인 1라운드에서는 트리라는 곡을 선보였는데요. 예선전과 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밴드가 한자리에 모인 1라운드에서 통통 튀는 모습과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은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밴드에 비해 적은 악기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래에 깊이 빠진 듯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진심이 담겼기 때문이었을까요? 등장부터 화려한 존재감을 내뿜은 5월 5일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뒤이어 2라운드에서는 어릴 적 당시 꿈꾸었던 미래와 포부를 담은 노란 세상을 선보이며 그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통통 튀는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어릴 적 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무대를 시청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후에도 라운드에 진출했고 중간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여 4위라는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5월 5일에 더 다양한 매력을 살펴보고 싶은 하구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시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밴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까치산과 5월 5일이었습니다. 독특한 컨셉 속에서도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까치산, 그리고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노래하는 5월 5일의 이야기를 듣고 하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이 더욱 풍부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5월 5일의 위시 들려드리면서 5월 26일의 희로애락을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지금 이 계절에 듣기 좋은 음악을 선보이는 까치산과 5월 5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의 희로애락의 형태에 색이 더해졌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지연우, 그리고 저는 진행의 신소미였습니다. 아쉽지만 희로애락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번 학기의 마지막을 맞이하려 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하구 여러분들과 함께한 우리 방송이 모두의 일상에 녹아들었길 바라며 희로애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하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던 이야기, 말 못하고 지나쳐온 감정들, 오늘만큼은 이곳에서 훌훌 털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청춘의 고민을 나눠봐요. 불안한 그대를 위한 청춘 이용수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쌀쌀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낮은 30도까지 올라 완연한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 낮도 엄청 덥더라고요. 오랜만에 땀 좀 흘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이 좀 흐려서 어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청춘 이용수칙의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 새학기와 함께 시작했는데 어느덧 1학기 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주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6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이 2027년이라니 뭔가 미래에 온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젊음과 활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각종 쇼츠와 SNS로 시간을 보내는 청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보내기에는 빠르게 흘러가 버릴 청춘이 아깝지 않을까요? 오늘 청춘 이용수칙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지금까지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을 담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주제는 바로 청춘입니다. 2부에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청춘 하니까 제가 막 신입생일 때가 생각났는데요. 그때 대학에 처음 와서 봤던 대동제의 컨셉이 바로 청춘이었거든요. 그때 청춘이라는 시절에 진입했구나 하는, 나도 청춘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지만 사람은 당연할 땐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사실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것을요. 그럴만도 한 게요. 수업이며 과제며 알바며 각종 자격증과 대외 활동에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시절은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는 하루들 속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면 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친한 사람들과 길을 걷다가 그저 웃었던 순간이라든지 자기 전에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한다든지 혹은 시험 기간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나 지금 완전 열심히 산다 대박 하면서 괜히 뿌듯해지던 그런 순간들이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런 사소했던 일들이 소중하게 기억되더라고요.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요. 지금 듣고 있는 당신, 점심 먹으러 가는 길 혹은 동아리방에서 듣고 계시려나요? 이 순간도 기필코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 원곡은 노고질이죠. 2025년 대학가요제에서 서울예대 최허원 양이 자신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불러주었습니다. 옛날 노래를 이렇게 커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 듣는 노래들도 나중에 미래 자녀들이 그들만의 감성으로 다시 불러주겠죠? 음악으로 그 시절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여러 영상 매체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음악들이 시간이 지나면 현재를 기억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노래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곡이요. 저는 연도별로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어떤 곡은 들으면 작년 여름이 생각나고요.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이 떠오르는 곡도 있습니다. 듣는 순간 막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아련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나중에 들었을 때
대학 시절이 떠오르겠다 싶은 그런 곡이 딱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시절, 청춘을 대표할 곡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노래를 듣고 떠올린 여러분의 시절이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청춘이라는 말 참 좋죠. 낭만적이고요. 그런데 청춘이라는 단어로 지금 모든 순간을 반짝이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빌어먹을 청춘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버거운 날들을 청춘이라고 포장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는 청춘, 저는 이런 청춘을 기록으로 비유해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는 기록처럼요. 청춘은 아름답게 정리되고 포장된 동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저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이에요. 지각할까봐 뛰어가던 아침, 마감 몇 분 전에 겨우 제출한 과제, 알바 끝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던 그런 순간들이요. 아슬하고 힘겨웠던 순간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별 의미 없는 하루라고 생각해도요. 이렇게 잘 정리되지도 예쁘게 포장되지도 않은 그날그날 날것의 기억들이 그저 쌓인 그저 기록. 그 기록의 이름은 기필코 청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청춘을 쓰고 계신가요? 그럼 2부 오늘의 게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청춘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메시지, 청춘 이용수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청춘인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오늘은 팟캐스트를 운영 중인 경제학과 정진웅님과 함께합니다. 청춘 이용수칙의 마지막 게스트 분인데요. 청춘과 걸맞는 우리 학교 학우분이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2학번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고고문화인류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와 함께 팟팡이라는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335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일상적인 얘기들이나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이슈 얘기들을 하는 채널이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생분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라고 하니까 팟캐스트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까 더욱 궁금한데요. 이 목소리로 기록을 남긴다는 방식에 끌렸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계기라고 하면 저는 제 꿈이 아나운서기도 하고요. 같이 팟캐스트를 하는 친구는 라디오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2주 만에 함께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둘 다 추진력이 좋은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스마트폰도 점점 상용화되고 개인화되고 이 사회 자체가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보다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어폰도 다 노이즈 캔슬링 끼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남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인 걸 선호하다 보니 이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목소리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즉 목소리에 희귀성이 생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TV나 핸드폰에서 꼭 제 목소리를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가 꿈이셨군요. 네, 네. 맞아요. 그 방송 라디오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어쩐지 이런 발성이나 발음이 일반 학우 같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실행하는 게 참 어려운데 추진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 방송의 주제가 청춘이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SNS로도 자신의 청춘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대학 시절의 라디오 그리고 팟캐스트도 청춘을 기록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님은 이렇게 청춘이 유독 자신의 하루나 감정, 순간들을 남기려 하는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나중에 이땐 이랬지,
아, 옛날엔 내가 이랬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는 항상 지나가고 또 눈 뜨면 새로운 하루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하루하루, 이 순간들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미래의 내 모습도 지금 하루하루의 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많은 청춘들이 지금 순간을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네. 우리 학교 학우분이 게스트로 나오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살면서 불안하거나 방향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 그 시기를 지나며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뭘 하든 간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향이 틀릴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했던 적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꿈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 비교적이 안정된 길은 아니잖아요. 제가 경제를 전공하고 있기도 하고 다들 공기업, 은행 준비하고 있는데 저만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 오는 불안감들이 있었죠. 하지만 뭐 제 성격이 워낙 열정에 불타는 성격이기도 하고 이 불안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듣는 이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분들도 지금 이 불안한 시기를 할지라도 그 불안조차 청춘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원동력 삼아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 앞으로 가면 끝은 나오니까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불안조차 청춘의 특권이다. 너무 좋은 말 같은데요. 저도 가슴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중간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시 게스트 진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록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진웅님에게 기록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실 주변 친구들한테 다 동기부여 중독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기는 이 기록들도 다 저만의 동기부여의 한 측면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써내려왔던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이 더 나아졌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저를 토닥여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더 잘해서 좋은 기록을 더 남겨봐야지 라는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록들이 성장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진로, 인간관계, 미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대학생 청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춘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스스로를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감히 한마디 해보자면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면 지금 30대, 40대 분들도 다 각자만의 불안을 갖고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불안으로 인해 더 발전될 자신을 그려보면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년 뒤 지금의 청춘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나 감정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도 소개했다시피 친구와 팟캐스트 채널도 만들어보고 작년에는 매주 주말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도 다녀보고 지금은 또 사실 제가 교내 홍보대사 활동도 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저의 열정을 꼭 기억하고 싶어요. 이 해온 게 많다 보니까 지쳤던 순간도 많긴 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 이제 어떤 걸 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지 갈피도 못 잡은 순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언제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 시기에 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저런 열정으로 살았지 하는 이런 감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정 가득하게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하고 계신 오늘의 게스트 정진웅 님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게스트 청춘을 기록 중이신 경제학과 정진웅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청춘에 한순간에 남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청춘 이용수 측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1학기의 처음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가올 기말 시험도 잘 보시길 바라고요. 방학을 지나 저희는 2학기에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남은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청춘 이용수 측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지수, 신소미,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최휘서, 모니터 민유나,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 점심방송 육스 건축사무소에서는 세계 다양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지연우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면 6월이 시작되고 머지않아 종강도 다가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종강 후 방학에는 전주에서 멀리 떠나 바쁜 학교 생활로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 방학엔 미술관들을 다녀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아직 방학 계획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방학에 꼭 가보면 좋을 미술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건축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입니다. 이곳은 건축, 예술, 자연이 하나가 된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이름처럼 산 위에 자리한 이 미술관은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1995년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설계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뮤지엄 산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물 외벽에 사용된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위에 타일이나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콘크리트 자체가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뮤지엄사는 그 마감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심지어 콘크리트 틀을 제거한 뒤에 남은 구멍 자국까지 그대로 살렸습니다. 구멍 자국까지 그대로 드러냈다니 정말 과감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콘크리트 외에도 이 건물의 외관에는 한국의 파주석이라는 돌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파주석의 노란빛은 회색 콘크리트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뮤지엄 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빛을 건축 요소로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건물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며 계절과 시간에 따라 빛의 각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갤러리 사이를 이동하는 복도에서 이 빛이 가장 잘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뮤지엄사는 좁은 폭의 복도에 비해 천장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천장과 지붕 사이 좁은 틈으로 자연광이 스며들어 어두운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작품을 보러 이동하는 길까지 하나의 체험 공간이 되는 거죠. 복도뿐만 아니라 빛을 이용한 또 다른 공간으로는 조각정원에 위치한 빛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미국의 빛과 공간의 예술가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은 빛 속에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하학적인 형태의 공간 안에서 빛의 대칭성이 강조되면서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본 사람들은 미로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것 같다며 감탄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뮤지엄사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함께 알아봅시다.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뮤지엄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뮤지엄사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전부는 아닌데요. 웰컴 센터를 시작으로 플라워 가든, 워터 가든, 본관, 명상관 등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공간들은 서로 이어져 있어 사람들이 박물관을 감상할 때 시선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했는데요. 박물관은 넓고 볼거리도 많아 전체를 걸어서 둘러보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입구인 웰컴 센터를 지나면 가장 먼저 플라워 가든이 있습니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식물이 조각작품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산책 공간인데요. 이곳의 특이한 점은 담벼락을 설치해 전체 풍경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아 박물관에 대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플라워 가든을 지나면 워터 가든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뮤지엄 산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워터 가든에 있는 잔잔한 수면 위로 자연과 본관 건물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반사되는데요. 특히 워터 가든의 수면과 본관 창문이 같은 높이에 있어서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사람과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서 있으면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인 거죠. 자, 이제 워터 가든을 지나 뮤지엄 산의 본관으로 들어가면 크게 2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청조 갤러리입니다. 장욱진, 박수근, 백남준 등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만나보는 것 외에도 해마다 다양한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퍼 갤러리인데요. 이곳은 종이의 탄생과 역사, 종이 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전시실 천장에는 타원형 구멍이 있어 실제 하늘이 보이는데요. 미술관 안에서 하늘을 보면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이곳 외에도 다양한 공간들과 작품들이 있으니 박물관에 갈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뮤지엄 산의 이야기를 들으니 해외의 미술관도 흥미가 생기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엔 조금 멀리 떠나서 해외 미술관의 건축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오후 1시 32분. 여러분은 윕스 건축사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학에 전주를 떠나 만나볼 미술관의 건축 이야기인데요.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건축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뮤지엄 산의 이야기를 들으니 해외 미술관도 가보고 싶은데요. 유럽의 건축물이 가진 분위기를 사랑하는 저는 이번 방학에 유럽에 직접 가볼까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을 여행하고 싶은데요. 스페인은 100년 동안 건설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부터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아람브라 궁전까지 정말 다양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에서 독특한 건축 기법을 가진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의 뉴욕과 스페인 빌바오 두 곳에 있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곳은 스페인 빌바오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빌바오라는 이름의 도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유명한 도시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빌바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강과 조선업으로 유명했던 빌바오는 1980년대 산업이 약해지면서 도시 전체의 활기를 잃어갔는데요. 공장들은 문을 닫고 실업률이 올라가며 도시는 황폐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돌았는데요. 그런 빌바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1997년에 개관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문을 열자마자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개관 첫 해에만 1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면서 점점 도시의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시설이 도시 재생을 이끈 이 사건을 빌바오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 하나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 프랑크 게리입니다. 프랑크 게리도 뮤지엄산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가 받은 프리츠커상을 1989년에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인데요. 이 사람은 해체주의 건축의 대표 건축가입니다. 해체주의 건축이란 기존 건축의 규칙과 형식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불규칙한 형태로 건물을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직선과 규칙적인 형태 대신 구겨지고 뒤틀린 듯한 자유로운 형태가 특징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해체주의 건축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노래 듣고 와서 함께 알아볼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볼까요? 반듯한 벽과 계단이 있는 일반적인 미술관과 다르게 구겐하임 미술관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난 외관을 보여줍니다. 위로 올라가는 듯한 곡면들이 서로 엇갈리고 겹쳐진 이 건물은 마치 거대한 금속 조각품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건물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게 이 건물만의 특징입니다. 이 건물은 프랭크 게리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신 잉어를 욕조에 넣고 관찰하던 기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작은 기억 속에서 이런 멋진 건물을 디자인할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재료로 이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은 가볍지만 단단하면서 녹이 잘 슬지 않는 금속인데요. 프랭크 게리는 한때 철강 도시였던 빌바오의 역사를 떠올리며 이 티타늄으로 건물을 둘러싸았습니다. 두께가 0.3mm밖에 안 되는 이 티타늄판은 바람이 불면 미세하게 흔들리는데요. 덕분에 햇빛이 강한 맑은 날에는 황금빛으로, 흐린 날에는 은빛으로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나 날씨에 따라 불규칙하게 바뀌는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 건물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도면이나 모형만으로는 구형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게리는 카티아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카티아는 원래 항공기와 자동차를 설계할 때 쓰이던 3차원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이 프로그램을 건축에 도입해 복잡한 곡면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시공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는데요. 수천 개에 달하는 철골 재료의 형태와 치수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축 설계에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본격적으로 건축계에서 활용된 계기가 된 것인데요. 다른 분야의 설계 프로그램을 건축과 접목했다니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건물 내부 모습을 살펴볼까요? 미술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중앙 아트리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트리움이란 건물 중심부에 위치한 높고 넓은 이 개방형 공간을 말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총 3개의 층이 있는데요. 전시실은 크기와 층고, 심지어는 벽의 휨 정도까지 모두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부터 각기 다른 전시실 속에서 설치,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3층에 도착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을 모두 생각한 점이 잘 보이는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축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언젠간 꼭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셔서 건물의 외관부터 내부 모습, 안에 전시된 작품들까지 둘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학에 가보면 좋을 뮤지엄산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방송을 통해 다양한 건축 방법부터 건축물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윕스 건축사무소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한동안 윕스 건축사무소가 없는 수요일 점심이 허전할 것 같은데요. UBS 오디오 방송은 2학기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민유나,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김세은, 그리고 저는 진행의 지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점심 여러분과 함께할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생활 속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은 어떤 존재인가요?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순간들, 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선택들,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상 속 기준이 되는 법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오늘 학우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법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캠퍼스 안에서도 여름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더워진 날씨만큼 캠퍼스 내에서 강의실을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분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강이 있는 날에는 수업에 조금이라도 늦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학교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꽤나 익숙한 풍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동수단들,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학생들의 일상 속 이동문화와 도로교통법, 그리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요즘 강의실을 이동하다 보면 교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입니다. 싼 가격과 어디에나 있는 편리함 덕분에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용 수칙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면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을 걸어 다니는 순간부터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순간까지 모두 교통환경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 킥보드가 일정한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이동수단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인도주행이나 위험운전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잠깐 타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대학가에서는 이동거리가 애매하다 보니 전동 킥보드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의실 간의 거리가 멀거나 경사가 가파른 캠퍼스 특성상 이제 킥보드는 대학생들의 발이 되어주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인 규제나 안전수칙보다는 오직 빠른 이동이라는 편리함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킥보드를 이용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운전자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음악 듣고 와서 전동 킥보드의 필요와 법규에 관해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가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음주 상태에서의 이용입니다. 음주 후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음주운전과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경찰청과 도로교통단 규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아예 면허가 취소되고 이것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과 완전히 동일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만 아니면 괜찮다거나 면허랑은 상관없다고 인식하여 가볍게 생각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몸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퀴가 작고 중심을 잡기 어려운 킥보드의 구조 특성상 술에 취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주행하면 가벼운 돌부리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내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 킥보드. 이제는 단순한 방심이 아니라 명백한 법적 위반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등학생 2명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탔는데요. 이들은 공원 산책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서 걸어가던 60대 부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내분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습니다. 남편분 역시 중상을 입었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작년 하반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운이 나빠 발생한 돌발 사고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의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대학가나 도심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2인 탑승이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보도주행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의 편리함 뒤에 숨은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의 위험성을 무시할 때 그 법적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단순한 범칙금이나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큰 사고로 이어져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자신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순간의 방심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법률 자체를 아예 더 엄격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대폭 낮추고 이용 연령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시속 5km를 줄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 있지만 충격량을 줄여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서구권 국가들의 흐름을 반영한 조치인 셈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모르면 손해보는 대학생을 위한 법상식 라디오 슬기로운 법률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법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전동 킥보드로 발생한 사고의 처벌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킥보드를 탈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적 가치가 비교 없을 만큼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기관이 명확히 선언해준 것인데요.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 역시 안전규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모 착용 의무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처럼 관련 법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동 킥보드가 단순히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엄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적 책임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용자가 보험 처리가 되겠지 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12개의 큰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일반인 대인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엄청난 피해 금액의 청구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적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순간의 판단으로 했던 행동이 예상보다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리함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일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가 조금씩 교통법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더 안전한 이동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해외 사례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은 전동 킥보드 역시 차량과 유사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의 인도주행과 위험운전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야간 안전 규정 역시 강화하고 있죠. 싱가포르 역시 속도 제한과 보행자 안전 규칙을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준은 하나인데요. 바로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전동 킥보드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동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편하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안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나 일리노아주 시카고 같은 대도시들은 아예 밤 9시나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공유 킥보드의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음주운전이나 시야 확보 불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또 프랑스 파리인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 시민 투표를 거쳐 공유 킥보드 대여 서비스 자체를 도시에서 아예 퇴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낭만의 도시로 불리는 파리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결국 편리함보다 사람의 안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나라마다 규제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안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편리함은 없어져야 한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다양한 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엄격한 도로교통법 규정부터 실제 사고 사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여러 나라의 규제 움직임까지 생각보다 많은 법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동의 편리함을 누리는 마음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위의 질서도 함께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모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바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소영,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하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저녁 방송 목요 다큐에서는 재밌고 섬세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담아내고 지나쳤던 질문들을 꺼내보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방송을 들으며 다큐멘터리 속 타인의 시선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하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최위서입니다. 해가 길어지고 가벼워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 여름이 왔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저는 얼마 전 덥고 습한 날씨에 미루고 미루던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던 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여름과 종강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죠? 떨리는 목소리로 첫 방송을 했던 목요 다큐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괜히 특별한 것 같아서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잘 전달할 수 있고 듣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따뜻하고 마음에 오래 남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의도치 않았지만 마지막이라는 키워드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산속 깊은 곳, 코끼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속 코끼리와 노부부의 모습에 영화 옥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옥자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이야기인지 더욱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다큐멘터리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대자연이 펼쳐지며 시작하는데요. 숲속에서 호랑이가 등장하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코끼리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같은 지구상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광활한데요. 대체 이곳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코끼리 캠프 테파카두 캠프입니다. 코끼리 캠프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니 놀람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야생에 인접한 최대 규모의 인도 코끼리 캠프로 사람과 코끼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시켜가는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숲의 왕족이라 불리는 카투나야 카르족입니다. 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의 안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족들은 숲에서 항상 맨발로 다니며 숲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대를 이어 오랜 세월 코끼리를 돌봐왔는데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코끼리였던 것일까요?
이 이유는 부족들이 치르는 의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족원들과 새끼 코끼리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코끼리들은 얼굴과 몸에 뭔가를 그리고 화환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코끼리를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의식이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 속 배경은 이해한 것 같으니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도의 코끼리 캠프와 그곳을 지키는 카투나야 카르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끼리 캠프에는 아기 코끼리마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봄만 할아버지도 코끼리 관리인이자 의식을 진행하는 사제인데요.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아버지까지 이어진 코끼리 돌봄은 이제 봄만 할아버지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봄만은 아침 일찍부터 아기를 찾으며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살피는데요. 그 아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기 코끼리 라구입니다. 라구,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아기 코끼리 덤보가 떠올라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할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더 예뻐 보일까요? 그렇게 소중한 라구가 길을 잃을까 싶어 할아버지는 라구의 목에 종을 걸어두었습니다. 조마조마한 할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라구는 강가에 종을 두고 오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호통을 치십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손자와 할아버지 같아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강가에서 라구를 씻기고 집으로 돌아온 봄만 할아버지를 누군가 애타게 부릅니다. 바로 봄만 할아버지와 함께 라구를 관리하는 벨리 할머니인데요. 벨리는 타밀나두 주에서 새끼 코끼리의 관리인으로 배정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라구를 돌볼 때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벨리 할머니도 봄만 할아버지 못지않게 라구를 아끼는 것 같은데요. 벨리와 봄만은 라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공통된 마음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봐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라구에게도 전해져서인지 특히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아기 코끼리 라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끼리 관리인인 봄만과 벨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기 코끼리 라구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라구가 어쩌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코끼리 캠프에 왔을 때 라구의 상태는 심각했는데요. 꼬리는 들개들이 물어뜯고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된 가뭄에 라구의 무리가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마을을 계속 배회했는데요. 사람들은 물과 음식을 주고 라구를 무리에 다시 합류시키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라구는 결국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벨리 할머니만이 오히려 라구가 살아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라구와 할머니의 첫 만남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라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옷을 잡아당겼다고 하는데요. 그때 라구의 애정이 느껴져 할머니도 금세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라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애정어린 보살핌 끝에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건강을 되찾은 라구는 다른 코끼리들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되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랴부랴 라구의 식량을 챙기는데요. 처음엔 잘 먹는 것 같더니 어느새 뱉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라구는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편식쟁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달래고 밥을 먹이느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라구가 땅에 뱉어놓은 식량의 행방은 원숭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용히 라구가 남긴 식량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라구는 코끼리 친구 크리슈나를 만나러 가는데요. 크리슈나는 풀을 뽑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라구의 혀에 가시가 박혔을 땐 직접 빼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안심이 되고 행복해지실 것 같죠? 지금은 6시 35분.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속 섬세한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목요 다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뜨거운 여름, 라구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일한 아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아기 코끼리가 등장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솟구치자 야생의 코끼리들이 물과 식량을 찾기 위해 배회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기 코끼리들은 종종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 방치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5시, 봄만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요. 살림부는 벨리에게 당장 캠프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급하게 캠프에 가보니 코에 콧물을 범벅한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새로운 아기 코끼리 안무입니다. 이제 생후 5개월 차인 그야말로 정말 아기 코끼리인데요. 캠프 관리자들은 죽어가던 라구를 살린 경험이 있는 벨리와 봄만에게 안무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안무를 본 라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라구의 친구 크리슈나를 대할 때처럼 좋아하고 반겨주진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저의 예상과 달리 라구는 한 주 내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뺏긴 듯한 느낌에 심술이 났나 본데요. 안무가 할아버지 할머니 근처에 있으면 밀어버리곤 했습니다. 참 귀여운 투정이죠? 하지만 라구도 어느새 안무의 존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진 아기 코끼리들처럼 봄만과 벨리의 사이도 더 깊어졌는데요. 3년간 함께 아기 코끼리를 돌보고 관리하며 의지하다 보니 이젠 서로가 없어선 안 되는 사이가 된 것이죠. 결국 봄만과 벨리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봄만, 벨리, 라구, 안무 이렇게 넷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가족이 한데 모여 화환을 목에 걸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참 감동적인데요. 그 와중에 우리 라구는 화환의 꽃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족이 된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 이야기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들에게 이별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별이라니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믿기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부에서는 라구를 다른 관리인에게 배정할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라구를 돌봐온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청천벽력 그 자체였는데요. 차마 라구를 다른 관리인에게 보낼 수 없었던 노부부는 산림관리원에게 라구를 데려가지 않을 순 없냐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네 가족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관리인에게 가는 동안 라구는 계속해서 발길을 멈췄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안무를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뗐다고 합니다. 그런 라구를 보면 안무가 크게 울자 라구는 안무를 쓰다듬고 다시 발길을 돌렸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만큼 서로에게 진심이었는지 느껴져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고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다 라며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안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구랑 떨어진 며칠 동안 우유도 마시지 않고 힘들어 했는데요. 지금은 서로 멀어져 있지만 함께했던 시간이 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벨리는 코끼리를 좋아하는 손녀딸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사람들은 코끼리를 위험하다고 생각한단다. 하지만 코끼리를 가까이에 두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들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코끼리도 사랑을 보여준단다. 이러한 어른들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전해져 코끼리와 함께 살아가는 전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룬 이야기,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였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목요 다큐도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목요 다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인도의 코끼리 캠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코끼리의 눈을 보여주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과 비슷한 코끼리의 눈을 보면 뭔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눈을 맞추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목요 다큐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다큐멘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의 정유경, 제작과 진행의 저는 최휘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